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누구랑? 너 남자친구 있었니? 아, 일부러 말 안 했어. 온내방네 다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거든. 아빠도 귀찮게 할 것 같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어제 프로포즈 받았어. 그랬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비밀도 잘 말하고 그러더니. 그게 언제적이야. 어쨌든 조만간 같이 밥이나 먹어. 상견례 날짜는 우리가 정해서 보내둘 테니까 맞춰주면 좋겠어. 우리가 어지간히 바쁜 게 아니어서. 그래도 누구인지는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뭔 설명이야. 나중에 만나면 어른이 알아서 알게 될 텐데 미리 다 알아봤자 따지기밖에 더해? 나랑 같은 약사야. 나이는 2살 연상. 어쨌든 아빠한테도 전해줘. 다시 연락할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딸이 엄마에게 결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과 남편을 인생에서 지워버린 자식들에게 사이다 복수를 한 최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있다가 저도 사연을 한번 보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연들처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저를 웃고 울게 만드는지 참.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 믿어요. 이 얘기는 자식이 저를 떠나고 제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아직 중생이기에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니 비단 나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위로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시거나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따뜻한 댓글들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고 아파트 현관 쪽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올 것만 같아서요. 그러면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제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상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실망을 하고 창문을 닫은 뒤 일상을 시작하죠. 저는 제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외로울지는 젊었을 땐 상상하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거든요. 자식 2명을 먹이고 키우는데 저와 남편은 온 청춘을 다 바쳤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부족하지 않게 키웠어요. 물론 행복했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았죠. 아이들은 지금 몰라볼 정도로 자랐지만 아직도 저에겐 아이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부였을 때는 아이들의 웃음을 먹고 자랐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라 생각했죠. 첫째 딸 수연이는 항상 당당하고 침착한 웃음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반에서 항상 5등 안에는 들었어요. 둘째 아들 성재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친구들이 많았고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 2 아이 모두 저에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저희 둘은 천생연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죠. 남편이 가끔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화를 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말고는 딱히 싸운 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었죠. 누군가는 제가 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편하게 살아온 편이죠. 하지만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답니다. 어쨌든 남편과 가끔 다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해줬고 힘들 땐 가족 다 같이 단합하여 이겨내곤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매일 한 번은 같이 아침을 먹은 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항상 같은 레퍼토리에 지겨운 개그도 한 몫 했고요. 정말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첫째 딸 수연이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붙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유명한 대학교인데 거기다가 약학대라니. 그날은 정말 남편과 부둥켜 안아 하루 종일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약사가 되다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수연이가 코피 흘려가며 밤새 공부하던 모습들이 스쳐가면서 정말 내 딸이지만 누굴 닮았는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와 남편 모두 공부하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 마음 다들 아시죠? 컴퓨터 앞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합격 확인을 할 때 그 떨림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그 희열은 살면서 몇 번 못 느껴볼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성재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전공은 건축학과를 선택했어요. 어렸을 적 레고를 좋아해서 많이 사줬는데 그게 영향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성재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경사가 있는 날이면 남편과 저는 신나서 함께 외식을 했죠. 꽤 고급진 레스토랑에서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함께였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고 제 손을 떠나가는 듯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친구도 별로 없고 제 모든 인생을 가족에게 올인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저도 처음 가족을 가져보고 처음 엄마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누군가가 저에게 제 인생을 좀 살라고 말해줬으면 지금처럼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어도 저는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수연이는 대학교에 가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약학대가 그렇게 힘든 곳인지 처음 알았어요.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고는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딸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최선을 다해 사는 걸 보고 이런 딸이 어딨나 싶고 제가 참 복받은 엄마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딸이 가끔 집에 와서 다크서클이 가득한 채로 제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면 제가 딸 대신 힘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성재는 2학년까지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를 했어요. 해병대가 워낙 힘들다고 들어서 일반 육군으로 지원하라고 말했지만 성재는 남자는 해병대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아들이 입대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서투른 경례를 하고 절을 하는데 1년 동안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죠. 무사히만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없는 2년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편지도 자주 썼고 전화도 자주 하고 면회도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 물론 직접 한 음식을 다 싸가지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피자랑 햄버거가 더 좋다고 했는데 그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아이들은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딸은 당연히 초보 약사가 되었고, 아들은 꽤 큰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울 때 두 자식이 속 하나 안 썩이고 바로 직업을 가졌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이때쯤 되니 정말 아이들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결혼만 시키면 제가 할 일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성공이 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건지 알게 된 건 좀 더 나중의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일터 근처로 집을 구해서 나가자 집은 마치 텅 빈 동굴 같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수연이가 없으면 성재가 있고 성재가 없으면 수연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집에 혼자만 있으니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슬퍼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꼴불견이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을 하자고 말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점점 전화보다는 언젠가 답장을 해줄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덜 서운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참아볼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이는 일 끝나고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들 성재는 일이 끝나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술 먹기 바빴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더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저녁엔 괜찮았어요. 가끔은 아이들에게 서운해서 남편에게 뒷담화를 하기도 했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요. 낮에 너무 심심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볼링장에서 카운터를 봤죠.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이 없을 땐 외롭고 쓸쓸하기 마련이었어요. TV 드라마도 모두 섭렵을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라도 봐야 덜 심심했어요. 가장 서운한 건 아이들 생일 때였어요. 애들 생일 때 항상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진수성찬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사하고 나서 첫 생일을 맞았을 때는 당연히 집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수연아, 엄마가 집밥 맛있게 해놨는데 언제쯤 오니? 가족끼리 생일 축하해야지. 우리 자랑스러운 약사님 탄생일이신데. 아, 엄마 미안.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네. 나 오늘 못 가.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해야 돼.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아, 그래. 그럼 내일은? 내일은 일해야지. 일 끝나면 10시라서 집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일해야지. 주말엔 올 수 있지. 주말에는 약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엄마, 내가 시간 날 때 집에 꼭 내려갈게. 그때 맛있는 거 먹자. 축하해줘서 고마워. 그때 저는 많은 음식들을 전부 버려야 했어요. 저와 남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았죠. 음식을 버릴 때 그 심정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와서 토닥여 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저를 탓했어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았다면 이런 멍청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정말 슬펐던 건 둘째 아들의 생일 때였어요. 그때는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죠. 성재도 오겠다고 했고요. 아들 언제쯤 와? 너 오면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 무슨 밥? 아, 미안 엄마. 나 까먹었다. 요즘 누가 생일을 챙겨 아빠랑 같이 드셔.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야지 생일인데.
너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어. 오늘 뭐 하는데? 와서 밥만이라도 먹고 가. 됐어.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속초로 놀러 왔어. 엄마 힘들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밥 차리지 마. 다음에 내가 가서 밥 사줄게 맛있는 걸로.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럼 엄마 회사 근처에 맛집 천지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나 잘 챙겨 먹어. 이제 애들 와서 끊어야 해. 엄마 고마워. 그날도 많은 음식을 대부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슬펐죠.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그 핑계로 얼굴 보는 게 저희 사랑이자 낙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보고 밥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서툰 사람이라 애들 밥 맛있게 해주는 게 저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저에게 더 이상 애정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아이들 자리 잡히면 괜찮겠지. 일이 바쁘니까 그럴 거야. 나중에 내 밥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도 안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하는 시간도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3달에 한 번은 집에 오던 아이들이 이제 명절 때 그것도 하루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집이 불편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끔은 해외 출장이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나 짧은 문자에도 답이 없을 때면 그걸 기다리는 제가 참 비참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딸 친구 엄마에게 명절 때 애들끼리 여행을 갔다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집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제가 사실을 말한다면 분명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을 거니까요. 그래도 부모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아이들이 뭐라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 저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부모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고 저에게 계속 되뇌었죠. 그래도 아이들 카톡 사진을 봤을 때 친구들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나곤 했죠. 더군다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 사진을 하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저를 최대한 조절해 보려 했지만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독립도 했고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라지만 가끔 부모 안부라도 좀 물어봐 줬으면 했어요. 마치 아이들이 저라는 존재를 인생에서 지운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약국을 따로 차렸고 성재는 어느새 과장을 달았죠. 두 자식 모두 힘든 사회를 자기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엄마니까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이 어쩜 저렇게 잘 컸냐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과 다른 자식들의 모습에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애들이 속을 좀 썩여도 저에게 의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우리는 이제 안부를 묻지도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끈끈한 가족에서 그저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어요. 연락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했고 통화도 거의 필요한 말만 하고 끊게 되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귀찮아했죠. 수연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약국은 어때? 자리는 좀 잡았니? 딸이 약국을 열었는데 엄마가 가보질 못했네. 미안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바빠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너 보고 싶어서 연락했지.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하고. 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고 집 반복이지. 거기다가 뭔 세미나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참석해야 하고 신약들도 많이 나와서 매번 공부해야 돼. 내 인생에서 이놈의 공부는 언제 끝날는지. 어쨌든 할 말 없으면 나 일해야 하니까 끊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수연이는 제 전화를 받으면 신경질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성재도 다르지 않았죠.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아들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얼굴 다 까먹겠다. 엄마 나 이번에 차장 승진 건 때문에 바쁜 거 몰라? 저번에도 말했잖아. 아, 참 그랬지. 내가 나이가 드니까 계속 까먹는다. 김치 다 먹었지. 좀 보내줄까? 아냐. 저번에 준 것도 다 못 먹었어. 보내지 마.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응, 그래 얼른 들어가 봐. 방해해서 미안하다. 응. 엄마,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수연이와 성재 모두 연락이 없었죠. 명절에 볼 수 있으면 다행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오는 전화라 가슴이 떨렸죠. 근데 그 전화는 너무나 황당한 전화였어요.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지 뭐예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누구랑? 너 남자친구 있었니? 아, 일부러 말 안 했어. 온내방네 다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거든. 아빠도 귀찮게 할 것 같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어제 프로포즈 받았어. 그랬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비밀도 잘 말하고 그러더니. 그게 언제적이야. 어쨌든 조만간 같이 밥이나 먹어. 상견례 날짜는 우리가 정해서 보내둘 테니까 맞춰주면 좋겠어. 우리가 어지간히 바쁜 게 아니어서. 그래도 누구인지는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뭔 설명이야. 나중에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알게 될 텐데 미리 다 알아봤자 따지기밖에 더해? 나랑 같은 약사야. 나이는 2살 연상. 어쨌든 아빠한테도 전해줘. 다시 연락할게. 순식간에 끝난 전화는 저를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수연이가 연애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연애 안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애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도 못 꺼냈었어요. 저는 애써 밝은 느낌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상견례를 하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딸이 임신을 했었더라고요. 속도 위반이었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마저 저에게 비밀로 했다는 게 정말로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딸은 논리적인 데다가 항상 이유가 있었기에 말을 안 꺼내는 게 현명했어요. 더군다나 딸이 저와 남편에게 관심을 가진 건 결혼식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더욱더 연락을 하지 않았죠. 마치 저와 남편은 버려진 것만 같았어요. 사위도 저희 딸에게 꽉 잡혀서 사나 본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 전에 봤을 때는 싹싹해서 자주 찾아올 것처럼 말하더니만 역시나 그러지 않았죠. 제가 한 번은 서운함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저에겐 남편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저는 이제 남이 되어버린 듯한 딸을 생각하며 왜 이렇게 된 건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몇 날 며칠을 생각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해준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남편은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상심이 큰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속 많이 썩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랐어. 그걸로 만족하자고. 우리는
이제 슬슬 자식들 곁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너무 바라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살자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제라도 저희 인생 살아요. 그래, 나 정년 퇴직하면 전국 방방곡곡 여행도 다니고, 더 나이 들어선 집 팔고 실버타운이나 들어가자고. 애들에게 패 끼치는 부모가 최악이야. 그럼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렇게 자식부터 생각하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 성재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수연이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나야. 그래, 성재야, 무슨 일이니? 김치 다 떨어졌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나 할 말이 있었어.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뭐? 결혼해야 할 것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하는데? 똑바로 말해봐.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목소리였죠. 알고 보니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재는 자책을 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 마음을 다 잡았어요. 아들, 난 괜찮아, 같이 그 애를 만나보자. 그 애는 뭐라고 해? 책임지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낙태하라고 말했는데 애 그냥 낳겠대.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 당연히 애는 낳아야지. 생명은 소중한 거야. 너가 실수한 거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 엄마가 예전부터 그렇게 가르쳤잖니. 하지만 섣불리 결혼을 했다가는 모두 불행해질 수 있으니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고마워, 엄마, 힘이 되네. 내가 그럼 약속 잡아서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열받아 했지만 제가 더 서글프게 우는 바람에 티도 내지 못했죠. 더 어이없던 건 그 후였어요. 성재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둘이 이야기를 잘했나 본지 결혼하기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수연이 때와 마찬가지로 후다닥 결혼을 준비했고, 그래도 급히 준비한 것 치고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둘은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다행히 둘은 잘 맞는 듯 했어요. 성재는 그렇게 급할 때만 저를 찾았고 괜찮아지니까 저는 다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딸과 아들의 새 집도 가보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적응도 되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뭘 보고 있길래 가보니 앨범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사진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 사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 첫 올 때부터 유치원 졸업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입학사진까지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 애들이 저에게 남긴 편지도 있더군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희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버이날 때 쓴 편지였어요. 이 말을 수연이와 성재가 기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화면 바랄 게 없는데, 제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자기 가정이 생긴 후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저와 남편을 데리고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과 함께 여행 간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남편과 결혼 기념일 때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냥 두라고 했죠. 정말 그날은 제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집에서 단둘이 쓸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가족끼리 여행을 갔더군요. 그것도 해외 여행으로요. 그렇게 명절이 되었어요. 딸은 시댁에 가봐야 한다며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성재는 며느리, 친정이 호주라면서 다녀오겠다고 오지 않았어요. 결국 또 남편과 단둘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젊었을 땐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과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아이들이 잘못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남편은 다 우리들 업보라며 우리가 업고 가자고 말했죠. 정말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 남편마저 밖으로 나돌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으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괜찮던 남편이 밥을 먹다가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갑작스레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픈 거라고는 감기 걸렸던 게 다였던 양반인데 밥을 먹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구급대원을 불러서 남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얼마나 급히 나왔던지 신발도 한 짝만 신고 병원께 간 거지 있죠. 다행히 친절한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슬리퍼를 사다 주셨어요.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경과가 좋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곤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늘에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건지, 제가 전생에 큰 잘못을 저질렀나 했어요. 저는 엉엉 울며 급히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수야, 수연아, 너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지금 위급하시니까 얼른들 와라.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 근데 놀라운 건 그 둘 모두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나 지금 남편이랑 해외에 와 있어. 지금은 바로 못 가고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갈게. 엄마 아빠 많이 위급한 상황이야? 나 지금 회사 세미나에 와 있어. 지금 끝나고 술을 마셔서 힘들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갈게. 결국 그날 밤 제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갔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원망스러웠고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꼭 저의 미래를 보는 듯 했죠.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도 아이들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갔더라면 남편이라도 제 옆에 있어 줬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남편의 산소호흡기를 벗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병원에 붙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저에게 와서 장례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죠. 아이들이 얼른 와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현주와 성재는 장례 이튿날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손님들을 받느라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아이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마구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식들을 보니 그래도 위안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이 다 가기도 전에 딸과 아들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하고 성대는 일이 바빠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버지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니까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일만 정리하고 다시 연락하게. 장례식 일은 엄마가 하지 말고 아주머니들 시켜.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더군요. 그놈의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며 자식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새벽에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또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길 품이 없다는 게 새삼 이렇게 슬픈 것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후배는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의 재산 문제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이었죠. 후배의 말로는 남편이 모아둔 금액이 꽤 되고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권한을 저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착실히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겠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식들만 생각하는 아버지 장례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자식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미워도 제 자식들인걸요. 한동안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산을 많이 타고 뜨개질 공방에서 뜨개질을 배우기도 했죠. 점점 마음은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혼자 집에서 있는 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저희 생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 7순이었죠. 환갑 때는 남편이 요즘 환갑잔치는 안 하고 7순부터 한다고 해서 단 둘이 같이 외식을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많이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남편이 작년 생일에 사준 이쁜 옷을 입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화장도 했어요. 화장대 거울을 보니 이쁜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이쁜 할머니에게 저는 말했죠. 순자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매번 생일 때마다 저에게 해주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계속해서 창밖을 보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축하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 한 통이어도 충분했어요. 그들이 저희 생일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수연이와 성재에겐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혼자 집에 있기 싫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편과 자주 걸었던 공원을 걸었죠. 걷다가 항상 앉아서 쉬던 벤치에도 앉았어요. 공원 가운데 있는 호수를 보며 남편을 생각했죠. 신기하게도 남편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은 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병음료 뚜껑을 따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병뚜껑을 따서 드렸죠. 할머니는 매실음료를 꿀꺽꿀꺽 다 드시더니 고맙다는 미소를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옷이 아주 이쁘네요. 오늘 좋은 날이신가 봐요. 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것도 7순이에요. 7순이요?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시네요. 너무 젊게 봤네요. 생일인데 가족은요? 가족이요? 다들 바빠서 저 보러 올 시간이 없나 봐요. 참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걸 가끔 잊고 살아요. 괜찮아요. 자식들만 잘 살면 저는 괜찮아요. 남편도 그렇게 말해 주었고요.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니 좀 웃어봐요. 자식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말아요. 마지막 가기 전 자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꼭 저를 아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기 좀 기대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어깨에 살포시 기대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자식들에게 집착을 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왜 이런 깨달음은 항상 한 발자국 늦게 오는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일 축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꺼내 케이크를 만들고 집에 있는 작은 양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불을 켜고 저를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뒤 소원을 빌었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요. 저를 위해 비는 소원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소원을 빌었었거든요. 기분이 묘했어요. 기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우울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입맛이 돌더라고요. 저녁까지만 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서 한 끼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초코파이를 하나 먹고 밖으로 나섰어요.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식당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아는 곳이라고는 가족들이랑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함박 스테이크를 하나 주문하고 와인도 하나 주문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서 그런지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고 둘러보니 저만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술은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았어요.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건 70 인생 처음 해보는 거였고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밥과 술을 맛있게 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간의 취기 때문인지 몰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당일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방과 캐리어를 여러 짐을 쌌어요. 그리곤 집을 바로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렇게 나오니 어디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자주 갔던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갈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요. 그렇게 지도를 보다 보니 경주가 보이더라고요. 경주는 살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티켓을 끊고 심야 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꼭 새로 태어난 기분 같았죠. 저는 일단 작은 한옥 숙소에 짐을 놓고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제 또래였는데 아주 친절하셨죠. 혼자 왔냐고 물었고 저는 혼자라고 답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밝게 웃어주셨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 경주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첨성대도 받고 안압지도 받고 불국사도 받고 볼록하게 솟아있는 능들도 봤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서 저녁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죠. 그날은 정말 달이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보니 그 달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고 저의 미래를 생각했죠. 자식들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나쁜 생각만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경주를 여행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가봤던 놀이동산도 혼자 가봤죠. 할머니가 혼자 놀이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마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만을 위한 첫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다시 적막한 기분이 들더군요. 방금 돌아왔지만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떠나기로 했죠. 이번엔 바다를 보고 싶어서 남해로 향했어요. 이게 두 번째라고 첫 번째보다는 훨씬 수월했죠. 저는 가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에서 일주일간 지냈어요. 바다를 원 없이 봤고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갔을 땐 가을이라 벚꽃이 없었지만 봄에는 벚꽃도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꼭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저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제 인생에 실수는 없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의 실수는 제가 너무 저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제 삶을 살 차례였어요. 그래서 저는 홀로 여행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의 여행이 저에게 너무나 즐거웠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지겨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죠. 벌써 아이들이 연락하지 않은 지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아이들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가 보는 걸로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천이라는 곳을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부재중 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통이 나요. 제가 여행을 다니고 나서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보니 첫째 딸 수연이와 둘째 아들 성재였어요. 원래였으면 무척이나 기뻤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원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 채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그래, 수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 집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어디야? 지금 잠시 여행 와 있어. 여행? 누구랑? 혼자서. 엄마가? 혼자? 말도 안 돼. 그래서 왜 전화한 거야? 그것도 1년 만에. 아, 사실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뭔데? 사실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둔 재산 같은 거 없나 하고. 있지. 정말? 다행이다. 나 돈이 급히 필요했었거든. 얼마나 있어? 있는데 너에겐 줄 수 없다.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나 진짜 급하다고. 너가 급하고 말고는 네 사정이지. 나나 네 아버지 급할 땐 너도 사정 안 봐줬잖니. 돈을 가지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그때쯤이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끊는다. 연락하지 말거라. 휴대폰 잘 안 보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한 건 처음이었죠. 아이가 힘들 때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후련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웃음이 나왔죠.
한참을 마루에 앉아 웃었던 것 같아요. 저 참 나쁜 엄마죠. 그리곤 바로 성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무슨 돈? 아버지 재산 있잖아. 내가 급히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 이번 일만 처리하면 금방 다시 갚을게. 아버지 재산은 다 나한테 있어. 아버지가 날 위해서 남겨둔 돈이야. 너를 위한 돈이 아니란다.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때만 고맙다고 하고서는 나중엔 연락을 끊겠지. 돈도 안 갚고 말이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이상해진 것 같아. 맞다. 나 이상해진 거 맞아.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한테 있을지 잘 생각해 보렴. 1년 만에 전화해서 부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 거니? 하여튼 너네 누나한테도 말했으니 조만간은 연락하지 말아라. 연락해도 받지 않을 거야. 나 그리고 지금 여행 중이니 집에 가도 소용 없을 거다. 돈은 나 죽고 너네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저는 그렇게 성재의 전화도 끊어버렸죠. 정말 이 통쾌한 기분은 살다 처음 느꼈어요. 저는 그날 밤 별을 보며 남편에게 기도를 했죠. 여보, 저 오늘 좀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당신 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골탕 좀 먹이고 싶었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요. 아이들이 정말 반성하면 당신이 모아둔 돈 하나도 남김없이 아이들에게 줄 테니까요. 이렇게 저는 저의 못된 마음에 대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다녔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수연이는 남편과 함께 약국을 크게 확장했다가 손님이 없어서 사정이 어려웠던 거였고 아들 성재는 회사에서 나와 사업체를 차렸는데 마찬가지로 수익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죠. 제 아이들은 알아서 잘 이겨낼 테니까요. 오랜만에 온 집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오랫동안 집을 비워둬서 그런지 집은 엉망이었어요. 바닥은 냉골이었죠. 그래서 보일러부터 켜고 집을 청소했어요. 마치 그 집이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했거든요. 가만히 내두면 더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청소를 마무리하고 소파에 앉으려 하는데 갑자기 심장에서 강한 충격이 왔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까스로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하고 나서는 기절을 했어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눈앞에는 의사 선생님과 수연이 그리고 성재가 있었어요. 깨어났다. 엄마가 깨어났어. 엄마, 내 목소리 들려?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왜 무리를 해? 나이 들어서 집에서 쉬면 편할걸.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저는 신부전증 때문에 쓰러진 거였고 병원에서는 제 휴대폰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렇게 원망했던 자식들인데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더군요.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겁에 질려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거짓된 표정은 아니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어주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나도 나 돈 필요 없어. 내가 소중한 걸 잊고 살았나 봐. 이제 진짜 효도할게. 엄마 그러니까 아프지 마. 우리 아직 엄마한테 효도라곤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 애들아, 고맙다. 하지만 애써 그러지 않아도 돼.
아버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단다. 너희가 다 가져가거라. 엄마, 진짜 아니야. 나 돈 필요 없어. 엄마 행복해지는데 다 써도 돼. 정말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야. 아이들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죠. 아빠도 그렇게 죽고 저도 따라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나 봐요.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아이들이 거부하는데도 돈을 다 주었죠. 그래도 저에겐 남편과 살던 집이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한 달마다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죠. 손주와 사위, 며느리를 데리고 3달에 한 번씩은 온답니다. 그래서 무척 좋지만 저의 마음가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시 여행을 떠나면 되니까요. 내일도 애들이 오기로 했어요. 손주들이 못 본 사이 금방 커버렸어. 요즘엔 남편처럼 사진을 자주 찍어 놓으려고 해요. 남편이 아끼던 사진기가 있었거든요. 서투르지만 자주 찍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내일 애들을 보고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 될지 벌써 설레입니다. 건강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 약을 먹으니 같은 증세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의 여행은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도 이 사실 하나는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 모든 것에 집착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착에서 벗어난 것 뿐이고요.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혼자라는 우울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테니까요. 그럼 다들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 한 발자국 디뎌보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